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 8번 정도에 걸쳐서 막스주의의 역사. 막스주의 역사라고 하는 건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체계화된 방법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하게 논의가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탈근대 관점에서 바라본 막스주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게 될 조정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인데요. 박수를 치시려다가 반갑습니다. 막스주의라고 하면은 아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말이겠는데, 지금 새로운 세대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용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1945년 분단 이후로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왔던 그런 이제 용어였었고, 막스라는 말을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M 이렇게 이니셜로 발음을 하면서 살아왔던 수십 년이 있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정확하게는 88년부터입니다만은 마르크스의 저작들에 대한 소위 해금이라고 부르죠. 해금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막스 혹은 막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억눌린 상태에서 벗어나서 여러 사람들의 이 삶이나 혹은 실천들 혹은 생각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이제 힘을 발휘를 했었어요. 그런데 90년대에 소위 막스주의의 언어들을 거의 독점했던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로 다양한 생각들이 제시되어 오면서 이 막스 혹은 막스주의라는 말은 이제 사실상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렇게 잊혀져 가는 말. 그래서 하강세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1997년 IMF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은 막스가 생각하고 또 그렸던 이 사회의 모습과 유사하게 사회 전체의 어떤 양극의 극단적인 분해랄까요? 그런 양극의 극단화,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80대 20의 사회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사회가 도래하면서 그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거나 이런 유행적인 담론 속에 좀 휩쓸려 가던 막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이제 재조명되어 온 게 몇 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스주의라는 말은 지금 한국에서의 지난 몇십 년을 간략하게 이렇게 스케치한 데서도 나타나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제 억압과 해방의 힘들의 어떤 교차,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오염되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해방의 담론인지 억압의 담론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시간들이 그 언어를 관통하면서 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피로 얼룩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희망의 그런 빗줄기로 이렇게 작용하기도 한 상당히 이력이 풍부한 언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문제에 대한 말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앞으로 한 8시간에 걸쳐서 대략 한 5, 60년 정도에 걸친 그 마크스주의 담론의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참으로 그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쯤에서는 다시 한번 좀 체계적인 그 회고를 하고 정리를 한 이후에 그 새로운 바탕 위에서 이 막스주의의 담론이든 아니면 실천이든 그것들을 이제 시작할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고무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려운 생각이 들고 일단 핵심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 개념들 이것들을 이제 훑어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흔히 이제 막스주의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어떻게 보면 이력이 풍부하다고 표현했던 이 용어의 긴 역사 때문에 막스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스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거야 라고 말을 하기보다도 막스주의가 뭐가 아닌지를 밝히는 게 오히려 더 급선무인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막스주의라고 하는 담론 자체를 권력자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억압을 해왔음에 반해서 이 지식인들이라거나 혹은 좀 진보적 실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막스에 대한 그 이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로 스스로를 이렇게 막스주의자로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게 지금은 대체적인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는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은 1917년 혁명 이후 아주 오랫동안 이제는 그 붕괴한 소련의 그 사회주의 또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동유럽이나 아시아권에 생겨났던 수많은 그 사회주의 나라들의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막스주의가 이용되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박노자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1980년대에 이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사회주의 당건설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노자 씨는 이제 소련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공산당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얼핏 농담 비슷하게 어떻게 남한에서 이 혁명운동이 자기가 맞서 싸웠던 스탈린주의하고 결합이 되었었냐고 약간 이제 바늘 섞인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물론 그 혁명에 참여했던 1세대들의 경우에는 그 기억의 완고한 힘 때문에 실제로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이렇게 막스주의를 정의하는 데서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새로운 세대들, 소련이나 혹은 기타 사회주의 나라에서 살았던 새로운 세대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자기네들의 좀 더 풍요로울 수 있는 삶을 이렇게 목죄는 그런 어떤 것으로 작용했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가리는 그런 덮개로서 막서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에 맞서서 싸우다가 이제 구속이 되거나 혹은 망명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막서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막서주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 그 중에는 이제 한국도 포함됩니다만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나라의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사람들은 막스의 저작들과 또 심지어는 소련에서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생산된 교과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어떤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스주의 자체가 이 지구상의 특정한 지역에서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또 자본주의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막스가 혹은 막스주의가 심지어는 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의 공식 교과서들이 무기로 이용되는 것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로 되어 있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계를 이해하고 또 싸움을 벌려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속해 있었던 원래의 어떤 귀속, 그게 누구의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별개로 우리는 또 그것을 또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3세의 나라들에서 이 80년대에 혹은 70년대 어쩌면 지금의 경우에 필리핀이라거나 이 동남아시아의 일부 나라들 또 아프리카의 나라들에는 역시 막스주의가 굉장히 혁명적인 운동의 도구로서 또 어떤 관념 체계로서 혹은 전략 전술의 방법론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잠재력으로 보면은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끄집어내서 어디에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기 선택에 상당히 많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막스주의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건 혹은 막스주의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어떤 몇 가지 명제를 정리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막스주의에 대한 유일 절대의 정의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정의에 따라서 그것이 외부에서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매우 열린 상태에서 우리는 막스주의라는 것에 접근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 막스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일반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막스주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어떻게 정의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데 활용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막스주의라는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막스라는 사람은 1818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태어난 시기를 따져보면 거의 이제 뭐 200여 년이 다 돼가는 때에 저 이국 만리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다른 사람들을 젖혀놓고 굳이 이 막스라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면 대체 이제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그런 이유가 없다면 상당히 우리는 시간을 잘못 쓰는 일이 되리라는 예감이 들어요. 근데 이 막스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에서 산 시간은 별로 되질 않습니다. 1848년 혁명, 그러니까 30세에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에 참여해서 거기서 의인동맹이 전화된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1850년대에 그 혁명이 하강기로 접어들어 가지고 쫓기는 몸이 되어서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도망을 쳤다가 바다 건너 런던에 정착을 해요. 영국의 런던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고국인 독일로 돌아오질 못하고 1883년 65살의 나이로 영국에서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다음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막스의 자본론에 걸맞게 죽었을 때 이 사람의 무덤가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애도를 하고 그랬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죽은 날 막스의 죽음을 추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은 1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친구이자 후배이자 후원자였던 프리드리 엥겔스이기도 했고요. 정말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었는데 대체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내고 그토록 보잘것없는 죽음을 맞이한 막스라는 사람 속에 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편에서는 위험한 인물 혹은 정신병자, 광인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계 지성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위대한 공적을 남긴 사람으로서 평가하는 이런 이제 상반된 평가 위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관심을 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까지 논의가 되어야 할 만큼 어떤 비중이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게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막스주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 우선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변정법적 유물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역사적 유물론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80년대에는 변정법적 유물론으로 더 많이 불리워졌었고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변정법의 권위가 일정하게 실추되면서 변정법을 상대화하면서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역사적 유물론으로 이렇게 막스를 정의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막스를 무엇보다도 이 전략 전술의 그 방법론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이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의 시간 동안에 저로서는 이 막스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그 핵심, 특히 우리 시대에 막스가 재조명되고 또 같이 이렇게 다시 토론해 볼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삶정치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서 막스주의가 토론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아마 계속해서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막스에 대한 토론의 대부분은 이 정치경제학이라는 학술적인 범주 내에서 이게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막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은 예전에는 공장이라거나 거리라거나 이 대학가에서도 주변의 그 자취 하숙방들에서 막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진행되죠.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학의 강의실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현상은 비단 한국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특히 서구의 경우에서 막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은 대학 내에 정치학과 또 경제학과 이런 데서 이야기되게 되는데, 이거는 한편에서는 소위 좌파 운동의 그 성과의 일부이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담론 그 자체가 억압되었던 시대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적어도 이 담론 사회 속의 중요한 부분을 막스의 담론이 차지하게 된 점에서는 좌파 운동의 성과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이 좌파 운동이 아카데믹한 그 사회 내에 갇히게 되고, 막스 자신도 그렇게 아카데믹한 상아탑의 여러 인물 중에 하나로서, 그래서 철학과에서는 칸트, 피테, 쉘링, 헤겔 등등을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후에 하버마스라거나 혹은 현상학이라거나 아니면은 프랑크푸르트의 비판 이론들이라거나 알투세라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하나의 어떤 사상적인 징검다리로서 이야기되고, 정치경제학의 경우에는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자본주의의 운동 법칙을 밝힌 그 학자로서 이 정치경제학의 그 완성자 혹은 체계적 정치경제학을 처음으로 이렇게 정식화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막스는 주로 이야기되죠. 우리는 아마 하다 보면 이 정치경제학자로서의 막스라고 하는 게 막스가 얼마나 안 되고 싶었던 그 인물인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막스는 오늘날은 정치경제학자로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막스의 어떤 페르소나, 탈은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해도 좋겠죠. 사실 좀 전에 말했던 철학자로서의 막스는 막스가 되고 싶었던 사람일까? 그건 역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스는 애초에 전공은 법학이었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데모크리투스에 관한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에 관해서
다루는 그런 철학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1940년대 초 이래로 바로 철학 비판 작업에 착수를 해서 자기의 스승이기도 했던 헤겔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었던 청년 헤겔 학파 전체를 비판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포에르바하라거나 브루노 바워라거나 막스 스티르너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을 계속 비판함으로써 이 철학 어떤 혁명, 이 사람들이 지금 언급했던 사람이 바로 철학혁명을 한 사람인데 철학혁명을 비판해 나간 그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자이기보다는 철학 비판자로 말해야 하고 정치경작에서도 정치경작자라기보다는 정치경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본가들의 이익을 체계화하고 있으면서 프롤레타리아트 혹은 노동계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회 집단들을 억누르는 이데올로기적 무기가 되고 있는가를 고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막스는 정치학자냐? 제가 뭐 삼정치학으로 다루겠다고 했는데 정치학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스는 정치학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 국가론이라거나 이 조직론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실천적 필요가 있는 한에서만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정치학의 체계적 완성 같은 것은 막스의 관심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철학자도 아니며 정치학자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정치경작자도 아닌 막스의 생각을 또 왜 이렇게 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엉당 생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스는 이렇게 학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아했고 당대의 이런 많은 학문들, 정치경제학이나 이 철학이라거나 아니면 도덕학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데올로기의 범주에 속한다고 봤어요. 과학적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학이라는 가면을 쓴 이데올로기로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럼으로써 이 이데올로기로서의 다양한 학과는 구분되는 이 비슈엔샤프트, 이 과학이 자본주의 사회처럼 물신주의에 의해서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운동을 직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마치 천문학자들이 만원경을 사용하고 생물학자들이 현미경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과학자는 이 추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켜켜이 쌓여진 이데올로기의 장막을 찢어내면서 바로 삶의 본질 속으로, 삶의 뿌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레디칼이라고 불렀죠. 발본적으로 바로 뿌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학의 힘, 이거를 매우 중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848년 이후 막스의 일생, 혁명의 패배 이후 막스의 일생은 비록 어떤 학자도 아니지만 그냥 대부분의 시간이 대형 박물관의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48년 혁명 당시에
같이 실천을 했던 공산주의자 동맹의 그 동료들은 저놈은 저거 맨날 공부만 하고 운동에는 동참하지 않는 그 변절자라고 막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학이라는 이름을 버리기보다 채택을 하는 방향으로 막스주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